모든 사람들에게 방어 기제가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잖아요?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어차피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것도 네. 일종의 방어 기제로서 신입사원일 땐 누구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얘기를 하는. 네. 안녕하세요.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사이킥의 이번 시리즈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어 기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단어는 들어보시기는 했지만 방어 기제가 정확하게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어 기제가 뭔가요, 소장님? 네. 방어 기제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어려움에 있어서 나의 자아를 보호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방어 기제는 지금 그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뭐 한 10가지 정도로 방어 기제를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또 몇 가지 것들이 좀 추가되어서 그 방어 기제라는 방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안나 프로이트는 이제 이 프로이트의 삼중 구조라고 하는 이드와 에고, 초자, 슈퍼에고 이렇게 세 가지에서 그것들이 이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뭐 이것을 이제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했는데 방어 기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임상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는 이유는 또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막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온전한 어떤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느 정도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저도 물론 방어 기제를 좀 배우기는 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방어 기제가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잖아요?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어 기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어 기제가 없는 게 또 다른 방어 기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나를 뭐 보호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그것이 내가 보호하지 못한 어떤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뭐 보호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방어 기제의 변동성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억압하는 방어 기제를 썼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주지화의 방어 기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방어 기제가 옮겨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네. 그 방어 기제는 말 그대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고통이나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자아가 성장하거나 좀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또 내가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병리적인 그 방어 기제부터 좀 뭐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 그다음에 뭐 성숙한 뭐 방어 기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범위 안에서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뭐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종류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협감을 많이 느낀다면 좀 더 퇴행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방식의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유독 뭐 연애나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또 특정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방어 기제를 조금 더 사용하게 되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네네. 잘 이해됐습니다. 저도 이 방어 기제 시리즈를 좀 다루기로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예전에 뭐 주지화, 합리화, 뭐 이런 방어 기제들이 또 있었던 게 떠올라요. 이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방법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편에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어 기제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원인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유용하지 않다, 혹은 좀 뭐 과학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가 나를 좀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좀 지식 이 정도로 또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다룰 방어기제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하니까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뭐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어렵거나 혹은 느끼기 너무 상황이 힘들 때, 그때 이런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느끼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뭐 느끼면 뭐 두려움이든 어려움이든 슬픔이든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생각하게 되어질 수 있어서 그 리스크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뭐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어기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그 방어기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방어기제는 크게 우리가 이제 억압, 그리고 부인, 합리화, 주지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개념적인 용어여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데요. 억압은 리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상황을 아예 느끼지 않게 만드는 방어기제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용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욕구, 욕망,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떤 뭐 관계를 맺고 싶다, 아니면 뭐 부적절한 어떤 뭔가를 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또 트라우마나 불쾌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내가 무의식 속으로 쑥 집어넣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이나 감정, 지각, 고통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아예 접근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일부러 내가 뭐 그러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 감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확 집어넣어 버리는 것을 억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억압이 아니라 이제 억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볼 건데,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무의식의 상태로 그 감정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집어넣는 것, 이것을 억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받는 어떤 일반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보다 조금 더 뭔가 큰 상실이나 사고, 뭐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상처받았던 뭐 기억이나 트라우마, 그리고 뭐 성적인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어려웠던 어떤 그 기억으로부터 좀 탈출하기 위해서 억압이라고 하는 기제를 좀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프로이트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던 뭐 과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전혀 내가 뭐 아무 일도 겪지 않은 것처럼 뭐 일종의 해리처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제 모든 억압된 것은 다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억압이라는 기제를 이해할 때, 왜 우리가 수영장에서 비치발리볼을 이렇게 수면 아래로 꾹 누르면 그 누르는 힘만큼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는 않는데 항상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손을 잠깐만 띄어도 이렇게 확 튀어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억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느끼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꾹 눌러 놓았지만 그것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을 한 데몰리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그 제이크 질레날이 이제 남편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일상생활은 정말로 멀쩡하게 해요. 뭐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근데 다만 이제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이 물건을 해체하는 거거든요. 막 냉장고를 막 분해한다든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막 이렇게 분해하고 부수고 다닌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것도 억압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억압은 사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제 뭐 부인은 나한테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게 이제 부인인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일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없었던 일처럼 경험하는 거거든요. 데몰리션 맨에서 나오는 그 해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들을 뭐 환원화하여서 내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를 해체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억압의 기제로 좀 보기에는 완전히 이렇게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기는 하는데요. 이제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기는 하는데 그 해체라는 것이 조금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어 기제는 뭔가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얘기는 그 방어 기제는 이제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또는 뭐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이제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데몰리션맨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사고로 잃어버리는 그 경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일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그것들을 대하면서 좀 뭐 나한테 일어난 어떤 현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뭐 행동하거나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올 것처럼 뭐 내가 기다리고 있는다던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던가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억압이나 부인이나 모두 좀 극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쓰일 수 있는 방어 기제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 나한테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이제 없는 일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제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을 때, 마음속에서 이미 나한테 겪었고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좀 그럴 때 발생하는 심리 기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한 10대쯤에 부모님을 갑자기 잃어버린 어떤 사고를 겪은 아이가 있는데, 이제 눈앞에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뭐 냉동고에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봤다고 해봐요. 근데 그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또, 이건 없는 일일 거야. 뭐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현실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방어 기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것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남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슬픔을 표출하거나 아픔을 표현하고 이러는 거가 사실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그것들을 많이 좀 표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뭐 옛날 말이긴 하지만 뭐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오는 거다. 뭐 남자는 뭐 이렇게 뭐 걸리시하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막 이런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나 요구 때문에 감정을 잘 약간 드러내지 않고 그것들을 좀 숨기고 하는 그런 뭐 아버지 세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썼던 방어 기제가 억압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억압은 계속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억압은 완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아예 쑥 넣어버리는 것이라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아니야 나는 헤어지지 않았고 저 사람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부인. 억압이 아니라 부인이죠. 왜냐면 헤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 거는 더
더 뭔가 그 무의식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인과랑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억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정을 억압한다 보다는 조금 더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그 참전 군인이 있는데, 뭐 그때 내가 뭐 누군가에게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것들을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경험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 기억에 아예 남아있지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이 되었고 그 장면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그것들이 나에게 뭐 기쁘거나 즐겁거나 뭐 어떤 것들과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때 그것들은 내 아주 깊이에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그럼 다음 방어 기제는 어떤 게 있나요? 다음 방어 기제는 우리가 이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로 합리화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리화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이나 불안을 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좀 포장하고 그럴듯한 구실을 이제 붙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기 기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쉬운 예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여우의 심포도 같은 것이 합리화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얻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 사실 저거 별로 그렇게 원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뭐 그거 먹어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뭐 맛있거나 좋은 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속상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디펜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합리화라는 말은 되게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합리화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되게 쿨해 보이고, 되게 스마트하게 잘 이유를 찾아서 그래도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합리화는 때로는 되게 좀 뭐 사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뭐 과할 때는 왜, 저 사람 뭐 되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뭐 성숙하게 저 사람은 소화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나 그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나를 이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유를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설명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붙이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앞에서 뭐 신입사원 시리즈도 다루고 했지만 특히 회사에서도 정말 여기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막 꾸역꾸역 다니면서 바깥은 추워, 바깥은 전쟁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좀 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도 합리화는 뭐 작동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뭐 예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나쁘다고 느낄 때에도 합리화는 작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거기 가도 생각보다 회사를 옮겨도 좋지 않을 거야. 어차피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로서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 합리화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직장인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버티기 위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합리화랑 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어 기제도 있잖아요. 네. 합리화와 비슷하게 주지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감정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그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난 일을 정보나 지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서를 이제 나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이제 불안을 야기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사회 초년생에 대한 방어 기제를 얘기할 때 뭐 주지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그래, 내가 힘든 거는 맞아. 왜냐하면 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이지. 신입사원일 땐 누구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얘기를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방식이어서 이 주지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이해하거나 들여다보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머리로 막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종의 T의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T가 뭐 많이 사용하는 어떤 이 MBTI T라고 하는 싱킹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뭐 방어 기제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뭐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나쁜 일인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방어 기제를 계속 사용했을 때 나중에 어떤 다른 것으로 터져 나오는지 네. 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뭐 단독적인 어떤 메커니즘만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 방어 기제라는 말 자체가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에 대한 거를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뭐 그게 이제 뭐 나의 어떤 자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보호를 하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를 감지했고, 위험하다라는 것이 울리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때로는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감지 시스템이 너무나 민감하면, 그 괜찮은 상황에서도 그게 이제 막 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굳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에서 그 방어 기제가 자꾸만 작동이 된다면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어 기제가 너무 많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에게 야기시킬 수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 방어 기제가 시도 없이 실세 없이 계속해서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분명히 그만큼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상태로도 볼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왜 이렇게까지 방어 기제를 내가 뭐 자주 사용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한 방어 기제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엔 너무 힘들고 아픈 그 감정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런 방어 기제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왜 그러한 방어 기제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너무 위협적이거나 너무 위험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런 방어 기제들이 작동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또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를 너무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을 느끼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협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감정들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잘 보살피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나에게서 좀 분리해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좀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 트러블을 유발하는 방어 기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